절체절명의 순간 구원처럼 등장한 히틀러 덕분에 일본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서구 열강들이 독일 때문에 비상 걸려 다 집 가버린 이때 빈집털이로다가 동남아시아를 석권한다면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자원 문제도 원큐의 해결, 그 기세를 몰아 장개석의 국민정부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듯해 보였지요.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단 하나 걸림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의 존재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는 달리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은 본진에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터라 아직 강 건너 불구경 모드였거든요. 미국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동남아시아를 먹을 방법이 없을까? 일본은 양립할 수 없는 두 조건을 모두 취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며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한편 유럽과 아시아가 동시에 개판나고 있던 이 상황에서도 미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애초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직접 건드린 것도 아니었고 국내 정치나 경제도 무난하니 살만했거든요. 애초에 건국 이래로 이미 19세기 내내 미국은 아메리카 일에 신경 끄쇼, 나도 당신들 일에 신경 끕니다 라는 마인드로 고립주의 노선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이 막아주고 있는데 뭐 어쩔 건데. 실제로 1차 대전 때도 독일이 미국 상선 때려 부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엮이고 싶어 하지 않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 무기만 팔아먹으면 개꿀을 빨 수 있는데 뭐하러 피를 흘리냐 이거였죠. 심지어 1차 대전 직후 경제 대공황을 시게 맞으면서 이 증세는 더 심화. 독일이 파리를 함락시키는 시점에서도 미국은 진짜 별의 별 핑계 다 대면서 끝까지 참전 안 한다고, 병력 안 보낸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만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군수품은 좀 팍팍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일단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물자라서 공짜로 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나마 이것도 유럽이라서 이 정도 지원해준 거지 아시아는 더 관심 없었다는 거. 장개석도 미국한테 지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딱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수준이라서 뭐 전황을 바꿀 만한 대단한 변수는 못 됐습니다. 사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부터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의 파트너 느낌으로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영향권인 필리핀만 안 건드린다면 굳이 서로 적대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일본이 상해와 남경을 함락시킨 뒤 남경 대학살 등을 벌이며 선을 넘자 미국도 이제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미국도 1940년 미일 통상항해 조약을 파기하고 고철과 구리 등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영국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슬슬 일본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다만 이때까지도 막상 석유나 철강 같은 핵심 자원의 수출은 여전히 끊지 않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냥 형이 기회 줄 테니까 처신 잘하자 정도 느낌이죠. 이만큼이나 미국은 일본에게 기회를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줬습니다. 나만은 너 안 버릴 테니까 제발 자제 좀 하라 이거였죠.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인 줄 알죠. 일본은 미국의 너그러운 자비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 석유 수급처가 조만간 완전히 끊길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깽판 쳐놓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기성 열강들이 지나치게 견제를 들어온다며 피해망상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때마침 누가 등장한다? 히틀러가 등장한다. 독일이 폴란드,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함락시켜버리면서 그동안 쳐다도 못 보고 있던 동남아시아에 공백이 생깁니다. 타이밍 미쳤죠? 동남아시아는 석유와 고무, 식량 등 전쟁할 때 꼭 필요한 자원으로 똘똘 뭉친 사실상 제국주의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인 지역. 일본이 결국 이걸 못 참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기어이 비집고 들어와요. 자, 일단 쌀 생산기지 하나 챙겼고 기세가 등등해진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나머지 지역까지 후딱 집어삼킬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무가 넘쳐나는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전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석유를 생산하던 보르네오 섬이 최중요 목표였죠. 그리고 이를 위한 빌드업으로 가지고 나온 궤변이 바로 대동아 공영권. 아니 아프리카랑 인도는 다 서유럽 거고 아메리카 대륙은 다 미국 거라며. 그럼 아시아는 일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신경 끄세요 라는 일본 나름대로의 블록 경제 논리였습니다.
열받네. 솔직히 논리는 자기들이랑 똑같지만 용납해주긴 싫죠. 더군다나 미국도 열강 라인에 들어온 것 자체는 얼마 안 돼서 식민지를 놔야 쓸만한 건 필리핀, 괌 이런 곳들밖에는 없었는데, 이러면 사실상 미국 영토까지 일본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형국이었습니다. 거기다 일본 얘네 인도차이나 먹고 나서 바로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 맺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 동남아시아에 빡 집중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거울 치료 제대로 돼버린 미국은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1941년 여름 미국은 마침내 국내의 일본 자산을 동결, 대일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엔 봐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안 멈추면 진짜로 말려 죽이겠다는 선언이었죠. 지금껏 막 나가던 일본과 일본 군부도 여기서는 뇌정지가 시게 옵니다. 기어코 사방을 다 적으로 돌려버렸죠. 당연히 자원줄, 돈줄도 다 끊겼죠. 이러면 뭐 군대만 못 굴리나? 민간인들 쓸 석유도 없거든요. 국민 여론 쌩까기로 유명한 일본 군부였다지만 이건 눈치 좀 봐야 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부랴부랴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서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하며 뒤늦게 사정을 해보기로 해요. 하지만 미국도 이제는 옐로 카드 다 쓴 상황. 이거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알아. 이제 양보 안 해주거든요. 인도차이나 뱉고 중국까지 다 뱉지 않으면 석유 안 팔겠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중국을 어떻게 뱉어내? 지금까지 꼬라박은 게 얼만데. 그렇게 양측 협상단 사이에 그 어떤 양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져 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괜히 유럽 애들 영역까지 건드렸다가 오히려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본은 기어코 절대 해서는 안 될 계획을 들고 나옵니다. 석유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 시한을 자체적으로 딱 정해두고 이 기간 동안 협상 타결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내부 방침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정말 끝까지 무모하고 지극히 일본적인 결론이었죠. 이게 대체 뭔 논리 구조인가 싶으실 텐데 사실 일본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긴 했습니다. 일본이 기성 열강이랑 제대로 맞다이 까본 게 이제 소련 들어서기 전 러일 전쟁 때가 유일했잖아요. 근데 이때 압도적인 체급차, 국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대 제대로 때려서 크리티컬 터뜨렸더니 러시아가 그냥 바로 강화 협상하자고 부피고 들어왔었거든. 일본은 이걸 미국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봐도 지금 직접 참전하는 건 최대한 꺼리는 분위기인데 러일 전쟁 시즌 2로다가 선빵 제대로 갈겨서 아예 초장에 길을 꺾어버리면 미국도 그냥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한 발 물러설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협상 시한은 1941년 말까지 앞으로 반년. 그렇게 일본은 협상이 결렬될 때를 대비해 뒤로 몰래 추가적인 전쟁 준비를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남방작전. 미국에게 치명타를 입힌 뒤 무주공산이 된 동남아시아 전역을 빠르게 접수한다는 정신나간 스케일의 계획이었죠. 물론 군부의 모든 인물들이 이 무모한 계획에 찬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를 위시한 육군 통제파들이야 중국 패고 다녀본 게 다라서 메타인지가 잘 안 됐지만 대체적으로 해군은 외국 사정에 대해 잘 알아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해군 내에서도 이 계획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게 바로 조약파. 얘네는 애초에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 유효했을 때부터 조약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나마 상식적인 파벌이었는데요. 특히나 조약파의 수장이었던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미국과의 전쟁은 절대 안 된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육전이야 뭐 머릿수랑 근성으로 어떻게 비벼볼만 한 영역이지만 해전은 철저하게 기술과 생산력 싸움이라서 이거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이소로쿠 이 양반이 미국에서 국방무관하고 하버드에서 공부한 적도 있는 미자랄이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 경험으로 군부 내에 그 누구보다 미국
미국의 국력과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니 미국 살아보니까 이거 완전 이세카이거든. 일본에선 귀한 대접받는 설탕도 여기서는 시장에 쌓아놓고 팔고 석유도 물처럼 펑펑 써제껴. 이건 뭐 그냥 몸으로 느끼기에도 얕은 수로다가 어떻게 메꿔볼 수 있는 격차가 아니죠. 심지어 미국은 이런 무한한 식량과 자원이 어디서 사오는 게 아니라 다 자국 내에서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본토로 쳐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이 자원 공급 라인을 끊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얘기였죠. 특히나 이소로쿠가 우려한 건 단연 미국의 공업 생산력이었는데요. 무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 국토에다가 공장을 진짜 오질나게 많이 지어놔서 1940년대 시점에 이미 집집마다 자가용 하나씩, 냉장고 하나씩 굴리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전쟁 시작되면 이게 다 군수공장으로 변신할 건데 그때 가서 뭐 어쩔 겁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은 미국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초반에 타격 좀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이소로쿠의 생각이었어요. 문제는 군부의 빡통 수뇌부들이 이딴 거 다 덮어놓고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먹으면 국력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거 아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거기다 그동안 중국에서 수년간 물량 갈아넣던 육군도 이제는 해군도 좀 나서줘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 뭐 답이 없죠. 이소로쿠도 이 정도면 설득 충분히 해봤다 생각. 결국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 선빵을 최대한 아프게 때려야 한다. 미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소로쿠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미국의 어디를 때려야 가장 아플지 최선을 다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나온 목표물이 뭐였다? 다름 아닌 하와이였다. 대함대를 이끌고 들키지 않으면서 북태평양을 절반이나 가로질러 기습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태평양 방면에서 미군의 핵심이 크게 두 곳, 필리핀 주둔군과 하와이 태평양 함대였는데 동남아시아를 먹겠다면서 가까운 필리핀을 제끼고 태평양 한가운데에 작은 섬을 선택한 것이었죠. 엥? 동남아시아 먹는다며 왜 거기까지 가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가까운 필리핀부터 때려서 거점 확보하고 들어가는 게 더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 일단 그 당시 필리핀 주둔군이 미군의 해외 전력 중 최대 규모로 유사시 일본이 직면할 가장 시급한 위협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뭐 협상한다 뭐 한다 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어그로가 잔뜩 끌린 상황이라 필리핀부터 공격하려다가는 100% 들키고 작전 시작하기도 전에 다 엎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하와이는 이 당시 미국 태평양 함대의 주요 전력이 다 여기에 집결해 있었는데 당장은 동남아랑 너무 멀어서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상 제일 무서운 건 이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멀리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미국도 그냥 후방 중에 후방으로 취급하던 곳이라서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할 게 뻔했고요. 거기다 마침 하와이에 일본기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현지 스파이들을 동원해 군함의 입항일자나 주변 지형지물, 기지의 구조 등을 알아내기도 쉬웠습니다. 여러모로 가는 길은 좀 빡세지만 공격 효율도 좋고 리턴이 큰 목표물이었다는 거죠. 대충 계산해보니 천하의 미국이라도 항모나 전함 건조하려면 2년은 걸릴 텐데 하와이에 모여있는 태평양 함대 다 부숴버리며 남방 작전을 진행시킬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미국이 정신 못 차리는 동안 동남아시아를 평정하고 보르네오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석유로 섬과 해안 곳곳을 요새화한 뒤 이걸 끼고 무한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면 목적 달성이었어요. 미국에 대한 기습과 남방 작전까지 이미 천황에게 제가까지 다 받아둔 상황.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도중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반년의 기한이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틀리면 바로 주먹 날린다는 마음으로 일본 군부는 마지막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하는데 끝내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마침내 11월 26일 미국의 답변이 일본 측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일본군 전면 철수, 중국 대륙에서의 모든 이권 철회, 그리고 삼국 동맹의 파기라는 여전히 일본 군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뿐이었지요. 도조 히데키와 일본 군부는 이를 최후 통첩으로 판단, 더 이상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기습작전의 실행
협상을 결의합니다. 그렇게 1941년 12월 2일 쿠릴 열도 남단의 히도카프만으로 암호문이 하달됐어요. 미국과의 협상을 결렬로 끝낼 테니 일본 표준시 12월 08일 00시를 기해 진주만 공습 작전을 개시하라. 작전의 책임자는 나구모 주이치 제도. 예정된 시각을 기해 항공모함 6척과 전함 2척 등을 포함 31척으로 구성된 대함대가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6,000km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잔혹한 전쟁,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